그렇다면 1969년에 태교가 형식이 되었을 때 참여했던 작가들은 어떤 짓거리들을 했느냐 하면은 거기 작가 참여 수도 너무 많고 작품도 97점이나 되고 이래 가지고 다 얘기는 못 드리고요. 몇 가지 여기 재밌는 것만 좀 보면은 스티븐 칼덴바흐 같은 경우는 뉴욕 지하철 안에 붙였던 포스터처럼 예술가의 입술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도시 전역에 찍고 돌아다녔대요.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자기 흔적 남기는 그런 행위랑 비슷한 걸 했죠. 그리고 리처드 세라 같은 경우도 벽에 기댄 철판과 파이프, 뭐 납을 뿌리는 거 이런 거 막 했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2학기 현대미술 흐름에서 미니멀리즘이나 개념 미술 배울 때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거고 이 행위가 어떤 미술사적 의미가 있는지도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거 설명하면서 이제 쟁점이 이쪽으로 막 설명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적당히 정도만 네 하고 넘어갈게요. 어 그렇고 라이너 누덴베크 같은 경우는 제 파일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워 와서 뭘 쌓는 네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뭔가 정성 들여서 페인팅이나 조각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류의 전시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거 문제가 많았던 거는 해프닝들이에요. 이제 소동들 이 전시로 인하여 논란이 됐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가끔 일부러 논란을 만들기 위해서 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논란을 예상은 하긴 했지만 네. '어찌 되나 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거 맞죠? 네. 오프닝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막 왔는데 그렇게 난리법석 통해서 하이저라는 대지미술 작가는 전시장 밖에 있는 보도를 분쇄구를 통해서 일정 크기로 부숴서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잘 남아 있고 제가 2학기 수업 때 보여 드렸는데 예 중장비 같은 그런 건설 장비를 갖고 와 가지고 막 그 도로를 뜯어 버려요 막. 예. 훼손을 되게 많이 하는 거죠 공공시설물을. 이런 작업을 하니까 보수적인 스위스의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경찰이 출동하고 분노한 시민들이 배설물 봉투를 막 계단에 투척을 하고 이 미술관 디렉터한테 위협을 하는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당시에 뒤셀도르프 미대 교수였던 요셉 보이스는 그 와중에 또 대중 강연을 막 해대고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시에 초대받지도 않았던 다니엘 부앵이라는 작가는 그냥 초대도 안 받았는데 와 가지고 분위기가 이러니까 도시 곳곳에다가 그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있어요. 다니엘 비랭이라는 작가 다른 전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무늬로 이렇게 시트지를 붙여요. 이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인데 그걸 또 막 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수업을 하면서 만약에 어떤 전시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서울 시민들은 혹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곳곳의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환영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물었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어떤 학생이 상명대학교에 졸업 전시를 하면서 학교에 기물을 파손하는 류의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설득이 될까요? 일단 제가 작년에 "손 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느낀 바로는 아무도 그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기물 파손을 해야 된다면 그 기물 파손이 일어나야 되는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설득이 돼야만 허락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누군가가 그린버그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가지고 막 씹어 먹어 가지고 그걸 유리병에 넣고 반납했다. 이것도 네. 이게 '할 만한 행위다.'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저런 류의 파괴적인 행동들은 설득이 될까 해서 점점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10년 사이에 점점 더 암울하게 점점 사람들이 그런 건 하지 말라. 안 하는 쪽으로 모든 파괴적인 행동들은 좀 점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정부라든가 어떤 관료에 의해서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많이 더 억압이 됐다면 요즘은 시민들도 되게 말리는 하긴 이때도 스위스의 보수적인 시민들은 싫어했으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미술의 아방가르드로 어
그냥 너무 지금으로서는 되게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또 완전히 굳어진 건데 이게 아직도 69년에 베른의 시민처럼 반응을 하는 사람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왜 그 시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고 미술사적으로 획기적인 사건인가에 대해서를 막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왔죠.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듯이 오히려 90년대의 영국이나 아니면 불어권의 불어권의 유럽 같으면은 '아 할 수 있지.'라는 걸 더 많이 받아들여 주는 분위기도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서조차 그래요. 저는 이제 98 학번 그때 학번인데 오히려 IMF를 전후하여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란 게 되게 대세를 이루던 때는 전시장에서 정말 벚꽃 소리 지르는 그런 퍼포먼스도 훨씬 많았고 전시장에서 생선을 썩힌다거나 뭐 생닭을 썩힌다거나 이런 행동도 훨씬 많았고 요즘보다 어떻게 보면 과격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익숙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지.' 물론 그게 일반 대중에게는 파격적이었지만 미술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할 수 있지.'라는 공감대가 좀 있었다면 오히려 요즘은 자체 내부에서 '더 싫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한참 뒤에 학기 후반부로 가면 페미니스트 근본주의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나와요. 그 내부 안에서 더 싫어하는 그런 거는 그런 태도가 나오는데 일단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몇 명이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궁금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으면 태도가 형식이 될 때라는 그 유명자하다는 그 전시는 대충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이 오시겠죠.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다시 짚은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게 될 글 권미원의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글에서도 이 작가들을 90년대 그러니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이런 행동을 했던 작가들을 90년대에 다시 해 주세요라는 문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꼭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개념미술 초기의 그 분위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만 이 다음 오늘 글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 글의 제목을 보면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장소 특정성에 대한 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소 특정적 미술 하면 다들 요즘에는 생각하는 게 그 지자체에서 돈을 대 가지고 뭐 "안양천이다." 그러면 "안양천을 주제로 한 작품을 해 달라." 이런 청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작가들이 그런 걸로 공공미술 따서 먹고 사는 작가의 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장소 특정성이라는 말을 하면 그 순간 바로 어떤 특별한 고유한 장소 그리고 그것을 관광 차원에서 홍보하기 위한 데 동원되는 미술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 특정성 미술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그 느낌도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소 특정성을 그렇게 좁은 범위로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는 글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장소라는 것이 물리적인 그 상명대학교가 위치한 뭐 북한산 이런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언론 매체라는 그런 미디어의 공간도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미술 비평계의 담론이라는 담론 공간도 장소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빼갈 거기 때문에 장소 개념을 아주 작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장소 특정은 사이트 스페시픽이라고 하는데 단어를 한번 잡고 갈게요. 장소를 영어로 하면 장소 특정성 할 때 장소를 영어로 쓰면 뭐라고 써야 될지 여러분 장소에 해당하는 영어를 떠올려 보세요. 뭐가 있을까? 저는 이제 너무 애워버린 단어라서 사이트가 아닌 다른 걸 생각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뭘로 헷갈릴 수 있을까?' 하면서 사전 찾아보니까 플레이스도 나오고 스팟도 나오고 포지션, 로케이션 막 이런 모든 단어들이 다 장소를 뜻하는데 우리가 미술 안에서 특히 현대미술에서 장소 특정적인 미술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사이트를 많이 씁니다. 네.
네. 사이트 스페시픽하다. SITE. 사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정하다라는 단어도 한 번만 써볼게요. 스페시픽하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우리 책 44쪽에 그냥 나와 있네요. 네. 스페시픽하다. 좀 이거 사이트 스페시픽 정도는 좀 같이 애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개념은 좀 잡아야 되니까. 네. 지금 약간 제가 스스로 정신이 없는 게 저희 아랫집이 또 갈비를 구워요. 제가 갈비집인데 막 굽는 소리가 그 후두 소리가 엄청나게 나는데 다행히 제가 첫 시간 녹화한 거를 들어봤는데 세탁기 소리가 많이 안 들어가 있길래 갈비를 구워도 나만 시끄럽지 마이크에는 많이 안 들어가나 보다 생각하면서 합니다. 아유 기특하다. 돈 주고 샀더니 이 가까운 부분만 크게 들리고 이런 생활 소음이 좀 덜 들어가나 보다. 네. 그래서 우리 권미원의 장소 특정 에 대한 하나의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라는 글을 볼 텐데 원래 쓰여진 연도는 1997년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거의 한 20년 정도 된 글이고요. 권면 선생님은 교수님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책도 당연히 영어로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낸 장소 특정적 미술 이거는 이 글은 그 책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글이고 책이 아예 통째로 한 권이 나왔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인기 있는 책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찾아 보여드리려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게 이건 분명히 누굴 빌려줬습니다. 빌려주면 나도 도서관처럼 어디다 적어놔야지. 보여드리질 못해요. 네, 그런데 장소 특정적 미술이라고 오늘 이걸 읽었는데 되게 마음에 크게 와닿거나 이 책을 통째로 보고 싶은 분은 테리 스미스 때도 동시대 미술이란 무엇인가, 컨템퍼러리 아트란 무엇인가라는 책 한 권 통째로를 소개해드렸잖아요. 권미원 책도 한국어 번역본이 있으니까 장소 특정성에 특히 관심 있으신 분은 그 책 한 권을 그냥 통째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은 그 요약본에 해당하는 짧은 글을 볼 겁니다. 이제는 읽었냐고 강요를 안 해야겠어요. 사실 현대미술의 흐름 이라는 수업을 하면서도 매주 한 챕터씩 나가면서 뭐 초현실주의도 나가고 뭐 앵포르말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한 주 한 주 나가는데 맨날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가가지고 혹시라도 예습으로 이거 읽어온 사람 미쳐서 읽어버린 사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러면은 진짜 고작 몇 명 읽어오고 대부분이 수업을 여러 개 듣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읽어와요. 그럼 제가 자주 했던 말이 괜찮아. 그렇게 다 열심히 공부하면 니네가 혼자 독학으로 다 알아버리면 난 뭘 먹고 사니? 안 읽어왔어도 좋아. 안 읽어왔으면 여기서 같이 하면 되지. 이랬거든요. 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확인을 못하고 계속 카메라에 하다 보니까 읽어 막 이러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러지 말자. 하던 대로 합시다. 네. 이 글 길어서 다 못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읽은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고 못 읽었어도 못 읽은 대로 또 수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태도가 형식이 되었을 때 나왔던 그런 종류의 작업들 막 찢고 부시고 쌓고 주워오고 태우고 막 이런 종류의 다양한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90년대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부터 볼까요? 네, 순서대로 보지 않고 일단 훅 들어가 버릴게요. 책의 59쪽을 한번 볼게요. 59쪽의 두 번째 문단의 중간점 보면은 예컨대 1990년 봄 칼 안드레와 도널드 저드는 요 부분, 여기 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 전체에서 두 가지의 사건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개념미술적이고 실천적인 작업이 70년대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그 상황 안에서 그 행동을 한다는 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미술사적인 작품이 되면서 하나의 역사가 되면서 이것을 90년대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다시 본다면 어떤 의미가 달라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시대 어떤 작품을 보더라도 그것이 그 시대에 가졌던 의미와 오늘날 다시 보는 의미를 계속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건데
어 90년대. 네. 칼 안드레와 도널드 저드가 궁금하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 현대미술의 흐름처럼 미술사에서 찾아보면 된다. 네. 이 사람들의 작업은 네. 뭐였는지는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고, 여기에 오늘 나올 딱 작업 두 개죠. 보면 1968년 칼 안드레가 제작했던 49피트 길이의 강철 조각인 추락이라는 작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도널드 저드가 1970년에 제작했던 쇠로 만든 벽, 작품 제목은 무죄였던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두 작업은 68년, 70년에 만들었는데, 일단 굉장히 크고 무거운 쇠로 된 금속 재질의 작업이었던 거지요. 하나 아셔야 될 건, 도널드 저드 같은 이런 작가들의 이런 류의 작업은, 도널드 저드는 주로 박스로 유명하잖아요. 네모 따뜻한 그 박스. 이거는 작가가 직접 막 자기 손길을 들여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다 주문을 해가지고 그냥 오도록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60년대 미술 흐름이 달라지면서 작품이라는 게 꼭 작가가 손으로 만드는 공예적인 그런 의미를 지닐 필요가 없다. 개념이 더 중요하고, 작가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이라는 거는 작품을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는 거지, 이게 막 품앗이 손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더욱 강조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도널드 저드는 일부러 그냥 맡겨요. 그래서 맡긴 제작된 작업이 오면 그게 이제 자기 작업이 되는 그런 식으로만 작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맥락이 그 당시로서는 신선하고 새롭고, 그리고 작가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다시 잡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이랬다면, 이제 이건 너무 유명한 작업이 된 거죠. 그리고 유명하다 보니까 1990년대 그 작업을 재요청해서 다시 전시하고 싶어 하는 공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이 쇠로 되어 있고 너무 크고 무겁다 보니까 얘를 운송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장품인데, 판차 컬렉션이라는 그런 이제 그곳에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작업을. 근데 다른 데서 이 작업을 전시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거를 포장하고 운송해가지고 보험 들고 거기까지 보내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냥 차라리 전시될 곳에서 새로 만들자, 그게 더 싸게 먹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작품은 그냥 새로 재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작가들이 화가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미술 개념에 있어서 작업이 한번 만들어진 그게 오리지널이지, 이것을 어떻게 이쪽에 전시를 하기 위해서 새로 만들었고 그걸 똑같이 내 작품이라고 하냐. 물론 이 사람 똑같이 생겼어요. 일도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이 이걸 공장에다가 주문 제작해서 만든 거고, 특별한 개성이 없기 때문에 만들면 똑같이 나와요. 네. 콜라병처럼, 콜라를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똑같은 것처럼 똑같이 나와요. 겉보기는 똑같지만. 그러면 90년대 이거에다가 아트인 아메리카라는 잡지에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막 화를 내고 있는 이 작가들은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이 시기에 여기서 만든 꼭 이거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작가의 그냥 자존심 싸움, 고집 부리기 이런 걸로 보여요? 아니면 지금 이 작가의 말이 맞다고 느껴지세요? 이것은 작가라는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서 지켜줘야 될 권리인가? 아니면 이 작가들이 너무 작가주의에 취해서 오기 부린다고 생각이 되는가? 네, 여러분의 오늘날 시점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